안녕하세요. 뉴스핌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6.3 지방선거에서 보수진영 후보 중 가장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희숙입니다. 네.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부터 여쭙겠습니다. 사실 두 가지인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거대 여당 상황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이 다 거대 여당 이재명 대통령실에 집중이 돼 있어서 아무것도 견제받지 않고 있거든요. 최근에 사법과 관련된 입법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생활의 모든 요소를 아주 단일한 정치 세력이, 그것도 대단히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분명한 정치 세력이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면 저는 아주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독점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이제 서울시입니다. 우리나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뭔가 이렇게 거대한 여당 권력의 마지막 하나 남은 어떤 견제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더 중요한 것은 서울에서 뭔가 희망찬 인생을 그리는 젊음이 이제는 별로 안 보입니다. 서울이라고 하면 이제는 부동산이 비싼, 버티기 어려운 도시가 되고 있고, 예전처럼 뭔가 기회의 땅 이런 느낌이 많이 없어진 게 저는 대단히 가슴이 아파요. 근데 지금 저보다 좀 윗세대긴 하지만 현직 시장, 그 전 시장에서 두 분이 10년씩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20년이 우리 서울에서 점점 자신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뭔가 이 시가 열심히 문제를 씨름했다는 느낌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도시를 위해서나 도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나섰습니다. 출마 선언에서 서울에 필요한 것은 경제시장이라고 강조를 네, 하셨는데요. 네. 이것도 좀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나오는 취지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제가 서울에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내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 살 자리. 그러니까 주택이죠, 주택. 내 머리 하나를 누일 수 있는 공간이 안정적이질 않아요. 지난 한 15년 동안 서울 인구가 100만이 줄었습니다. 그 100만이 주로 이 주택의 부족 때문에 사실 그 도시 밖으로 내몰린 인구이거든요. 이게 살 자리, 그 다음에 기회, 삶의 기회, 일자리. 그러니까 살 자리, 일자리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도시에서. 근데 서울의 경우에 이 살 자리, 일자리하고 관련된 정책이 너무너무 잘못돼 있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중앙정부의 정책도 잘못돼 있었지만,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전혀 제가 볼 땐 관심이 없었어요. 뭐냐면 주로 하신 게 보존. 그래서 시민단체 생태계 이런 거 대단히 열심히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거 세금 나눠 먹는 공동체인데 이런 느낌을 받고 되게 분노했었죠.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님 현직인 분도 저랑 같은 당이긴 하지만 굉장히 도시 미관을 신경 쓰시고 랜드마크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 정말 가장 밑바닥의 절박한 문제,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살 자리와 일자리, 요 두 개를 정말 절실하게 씨름할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젠 진짜 20년 만에 경제시장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역할에 제가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네, 의원님. 지난해 대선 이후에 또 혁신위원장을 지내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부터 꾸준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의 절연을 강조해 오셨는데 최근 당에서 늦었지만 절연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또 발표했습니다. 지금 상황 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여쭙습니다. 저는 사실 그 절연문이 나온 것에 대해서 안 나온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고는 상당히 좀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얘기하는 사과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사실 대선 때 정강정책 연설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연설을 그 당시에 KBS에 가서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공식적인 당의 인사를, 그 당의 사과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에요.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사과문의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제가 고민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이번에 당의 사과를 보고 상당히 실망한 부분은 뭐냐면 사과의 기본 원칙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밝히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고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게 사과의 가장 두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너 뭐 잘못했어? 그러면 다. 이러면 이게 사과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말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네. 이번에 우리 당에서 나온 사과문은 보시는 분들이 정말 이분들이 사과하고 반성하고 절연의 의지를 가지는구나 라고 느끼기는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좀 너무 그냥 거칠의식으로 흘러간 느낌이 있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시지도 나오지 않은 것보다는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이지만 또 국민들께서도 저랑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부족하지만 저 정도면 내 마음을 움직일 정도는 아니지만 안 한 것보다 나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이 거기서 어쨌든 밝힌 절연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그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관성이죠. 네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조마조마한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당이 이번에 그 국민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하고 아유 저것도 그냥 한 거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좀 반쪽짜리 사과더라도 앞으로 행동을 어떻게 좀 뭐 쇄신을 담은 행동을 보여주는지. 그렇죠. 그 네. 사과의 진정성은 앞으로 보이는 거인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좀 쇄신을 많이 요구했던 오세훈 시장님도 현재 공천 신청을 좀 보류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내 경쟁자는 좀 의원님께서 누구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좀 의원님과 타 후보들과의 차별점도 여쭙습니다. 아니 뭐 당연히 그 도전자 입장에서 지금 네. 현직 시장이 거기다가 5선에 도전하는 현직 시장이 우리 당이고 경선에서 그 경쟁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직 시장님이 제 경쟁자죠.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 전체가 그리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가 아주 큰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당도 아주 큰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위기에서는요. 우리 정치사를 보면 항상 새로운 리더가 탄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리더가 아니면 이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국민들이 주지를 않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10년을 서울에서 시장직을 했단 말입니다. 네. 국민들이 볼 걸 다 봤어요. 근데 뭐 평가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서울 시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뭐를 했지 하는 평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평가가 그다지 아주 탁월하지 않은데 10년보다 더 4년을 더 맡겨줄 생각들을 저는 시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면 돌파를 하는 도전자가 경선에서 5선에 도전하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덩치가 큰 현직을 이기고 그 경선에서 새로운 리더로 탄생되는 모습이 우리 당에 에너지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 본선에서 우리 당이 이길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당이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길은 저는 사실 거의 유일한 길이 경선에서 저 같은 도전자가 제가 그 5선에 도전하는 현직을 이기고 새로운 후보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출마 선언에서도 선수 교체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새로운 인물이랑 같은 뜻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제시장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인물이고 네. 그 경제시장에 제가 들어맞는 것은 왜냐하면 지난 20년에 그 두 분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후보로 나오신 분들 중에서 서울의 어떤 경제적인 근간에 관한 문제, 그 시민들의 살자리, 일자리에 대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분이 아무도 없어요, 현재까지. 그래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시대에는 지금 정치인들이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저는 저밖에 없다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직진하는 스타일이고 우리 오 시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좀 머뭇머뭇하시고 우물쭈물하시는 부분들이 꽤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어떤 새로운 희망이나 돌파할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제가 선수 교체가 필요하다. 경제시장으로 선수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했지요. 네, 아까 부동산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가 재앙 수준이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서울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급 부족의 실체가 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네, 그리고 기존 시정이 놓치고 있는 공급의 골든타임이 언제까지라고 보시는지 여쭙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내내 부동산 때문에 엄청 힘들었죠. 우리 부동산 정책 사에서 가장 실패했던 시간이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네. 그때 서울 그 경실련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국평이라고 얘기하는 30평대 아파트의 가격이 120%가 올랐어요. 120%가 올랐다는 얘기는 2배보다 더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때는 해마다 공급 물량이 4만 5천 정도가 됐어요. 네. 4만 5천에서 5만 채. 근데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떠냐면 그 반도 안 됩니다. 그 반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협박을 했잖아요. 다주택자가 이 모든 일의 근원이야 뭐 이런 거. 네. 근데 전문가들은 거기 동의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는 그동안 꾸준히 줄어왔어요. 문재인 정권 이후로. 네. 그렇지만 그렇게 희생양을 찾아서 때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공급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가격이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처럼 머리가 좋으신 분은 이거를 막 누군가를 때리는 걸 통해서 그 시민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좀 그 눌러놓으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지방선거 전에 그 5월 9일에 양도세 중과 규정이 유예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주 근원적으로 수요하고 공급이 맞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무슨 협박을 하고 뭘 세금으로 누르고 대출을 막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급이 모자라면 이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본격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앞으로 한 더 두세 달은 상황을 봐야 되지만 지금도 이미 그게 나타나고 있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전체를 규제로 묶어놨기 때문에 실거래 조건을 넣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세가 씨가 말랐죠 이미.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 가격을 누르려고 토호제로 전 서울을 묶어놓다 보니까 이제 실거래 요건이 들어가니 이제 전세 물량으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졌죠. 그리고 전세 물량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집을 모든 사람이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월세가 폭등하는 시간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급이 기본적으로 모자라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씨름해서 공급을 빨리 늘리는 방식을 지금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안 하고 계속 이쪽 수요 쪽에서 대출 막고 그리고 규제하고 앞으로 세금을 올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요것만으로는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장 밑바닥에서 흐르는 그 요소들을 우리가 아무리 숨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게 지금 나타나는 게 전월세 시장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앞으로 대단한 고통이 될 거예요. 서울시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게 그 똘똘한 한 채라는 것이 모든 부동산 자금이 서울로 몰려서 다주택자가 아니라 집 한 채 가진 그 큰 자금이 다 서울로 몰리는 게 똘똘한 한 채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서울의 부동산 문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부분이 돼버린 거죠. 정반대로 지방은 이제 미분양. 네. 그러니까 이게 전 국토에서 뭐 안 팔려서 그 수요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지방의 문제라면 그 반쪽의 문제는 공급이 모자라서 이 양극화된 것이 네. 서울의 문제가 이 가장 심각해진 거죠. 네. 의원님께서 핵심 공약으로 용적률 500%의 4종 일반 주거지역 도입 제시하셨는데 혹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좀 여쭙겠습니다. 이 얘기 앞단에는 뭐가 있냐면 서울이 600년 된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600년 된 도시에서는 집을 지을 땅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번만 해도 태릉CC 땅에다 6천 채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되게 반발하잖아요. 환경 문제도 있고 문화재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서울에서 새 땅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인데 그러면 서울에서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미 있는 집들을 낡은 집들을 새로 고치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새 집을 지으면서 그 위에 용적률을 더 줘서
더 많이 올리면 한 30% 정도의 새 집이 그러니까 새로운 집이 나오거든요. 전체 새 집들이 만들어지면서 용적률 때문에 더 추가되는 집들. 이게 이제 서울에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500%까지는 사실 네. 기존의 법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네네. 법을 고쳐서 500%까지 가능한 제4종을 넣어야 돼요. 제4종 일반 주거지역을 새로 신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지금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면 아마 중앙정부랑 저 담판하셔야 되는데 그게 쉬울까요? 이런 질문일 텐데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분도 아주 잘 아시는 거예요. 서울엔 네. 땅이 없기 때문에. 서울같이 600년 된 도시에선 새로운 땅을 찾기 어려우니 이제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4종 일반 주거지역을 도입해서 용적률 500%까지도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본인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이 얘기는 여야를 불문하고 지금 이것에 대한 공감대가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솔직하게 까놓고 저는 그 중앙정부와 담판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의원님. 그리고 또 이제 강북구 창동에 K컬처 넥서스와 서울시 이청사를 짓겠다는 공약도 이번에 하셨는데 이게 기존의 강남북 균형 발전 정책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네. 점이 다르자면 강남북 균형 발전 또는 국토 균형 발전 이런 게 다 뭐냐면 별로 그게 거기 가서 제일 잘 될 것 같지 않은데 형평 차원에서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뿌려주는 방식을 취했어요. 전국에 대한 국토균형 발전도 마찬가지고 네. 공공기관 찢어발기기 그다음에 강남국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것을 그냥 강북 어딘가에 꼽아놓고 그래서 잘 된 게 없어요 현재. 근데 저희는 이번에 한 건 뭐냐면 서울이 산업적인 에너지가 이미 소진됐다. 예전과 같은 산업으로서는 예전의 제조업이나 그다음에 90년대 우리 정보화 시대 때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한 IT 산업 이게 서울을 이미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의 인건비, 그다음에 뭐 임대료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높이 올라갔고 서울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기업 본사들만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땅값도 엄청 비싸고. 네. 그래서 여기서 일자리를 찾고 인생의 어떤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되게 절망하고 있는 도시예요. 그렇다면 새로운 산업적인 에너지의 불꽃을 키우는 길을 쓰고 찾아야 되는 게 저는 지금 다음 서울시장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서울이 찾을 수 있는 산업적인 에너지가 무엇이냐? 저는 서울이 갖고 있는 자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젠 제조업도 아니고 정보산업도 아닙니다. 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서울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600년 수도로서의 문화자산 그리고 아주 반짝반짝한 전국의 가장 좋은 대학들이 수십 개 몰려있는 서울의 네. 사람들, 젊은이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전 지구적으로 이미 고객층이 형성돼 있는 서울의 브랜드 가치예요. 이번에 그 캐대원에서 보신 것처럼 네. 서울의 아주 많은 면모들이 글로벌리 그 매력을 인정받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K-푸드라든가 뭐 K-팝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번에 한약, 첩약까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찾았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도시의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의 매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미 그 축적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당신 하려고 하는 게 그냥 K-팝을 조금 더 파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 이런 브랜드와 서울을 그 전 세계에 이미 교감하고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그 앞과 뒤에 있는 전후방의 연관 산업들을 다 무대 위로 끌어올려서 연결시키는 거죠. 그 장소가 제가 말씀드린 창동의 K컬처 넥서스예요. 넥서스라는 게 뭐 연결망 이런 뜻이잖아요. 네. 거기에 그 K 창동에 이미 아레나가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레나가 만들어지고 있고 네. 그 옆에 차량기지 큰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다가 이 넥서스를 K컬처 넥서스를 만들면 거기에 그 지하 공간에 굉장히 넓은 지하 공간에 뭐 뷰티 화장도 하게 하고 K-팝은 1년 내내 거기서 공연할 수 있게 하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서울에 있는 문화자산을 미리 거기서 홀로그램으로 체험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피부 미용 뭐 의료 서비스 상담 이 전후방 연관 산업을 거기다 다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부지에는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의 반응을 즉각 살피고 수출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 기업들을 다 같이 입주시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냥 강북 균형 발전으로 해서 강북에다 뭐 하나 떼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네. 저희는 이런 새로운 산업의 에너지를 발화시킬 수 있는 장소로 창동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아레나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 네. 커다란 땅이 있고 거기 도심 공항 터미널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나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서울의 매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산들이 또 그 주변을 둘러싸고 네. 있고 거기가 굉장히 매력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서울의 새로운 산업적인 에너지를 촉발해야 되는 이 과제가 우리 앞에 있고 제가 네. 그걸 해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장소가 청정이라고 생각했고 그 과제를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행정이 돕기 위해서 이 청사를 그 옆에 같이 만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눈에 띄는 공약이 지하철 노선 리셔플링인데 혹시 이렇게 노선을 재배치했을 때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편의를 좀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조금만 투자하면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네네. 드린 건데 그래서 네. 리셔플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편하는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아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 30km 가까이 되는 지하철을 또 뚫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노선은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미 탈락했어요. 그래서 실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또 한 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하려면 수조 원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실현할 수도 없고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가는 거짓말을 또 한 번 해요. 그리고 당장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된 다음에 다들 입을 닦을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정치의 아주 썩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민들께 저는 지금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지하철은 양하고 질이 그 세계적으로 탑 수준입니다, 이미. 네네. 근데 문제는 이게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 노선을 새로 뚫을 때는 아직 아닙니다. 앞으로 인구가 더 변화하고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지금 성긴 곳에 더 많이 이동한다면 그때는 또 새로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지금은 그렇게 수십 킬로를 뚫는 게 급하지 않고 오히려 잘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을 연결해서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냥 한 가지 예를만 들면 우리 노도강이라고 얘기하는 동북지방, 동북 지역이죠, 서울에.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의 그 불편은 뭐냐면 거기서 창동역에서 4호선을 만약에 탄다 그러면 4호선은 크로스로 가게 돼 있어요. 대각선으로. 그래서 동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한강을 넘어서 그냥 압구정동으로 가려면 네. 도심에 들어가서 한번 갈아타야 돼요. 아침 바쁜 시간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4호선과 3호선이 이렇게 서로 교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4호선으로 타고 내려오다가 3호선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면 동대 입구역이에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이 동대 입구까지 600m만 선을 살짝 이으면 어떻게 되냐면 창동역에서 4호선을 타고 쭉 내려오다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냥 압구정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갈아타지 않고. 네. 그러니까 4호선을 창동역에서 탔다 그러면 한 번은 예전처럼 크로스로 가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거는 강남으로 곧장 가는 거. 이렇게 두 가지의 선을 그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600m면 한 1,000억밖에 안 들거든요. 요것만 선로를 살짝 이어서 네네. 동북 지역, 노도강 지역, 성북 지역 여기에 한 15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네. 이분들한테 훨씬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율이 이제 서울의 교통망은 필요하다는 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네. 이제는 막 수십 킬로를 새로 뚫는다는 거짓말을 해서 시민들을 속이고 그런 정치는 좀 그만하자. 그래서 물어주셔서 감사해요. 조금 더 효율적인 그렇죠, 방안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협치 방안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만약에 이번 지선에서 좀 민주당이 크게 승리해서 서울시의회 의석이 사실 좀 민주당 다수로 된다면 좀 의원님께서 시장이 되셨을 때 시정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여쭙습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이 대도시의 큰 자리잖아요. 그 큰 자리는 자기가 뭐 성질부리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권력을 부여받은 그 자리잖아요. 네. 그 시민을 위한 권력을 시민을 위해서 쓴다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시민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끊임없이 쫓아가서 계속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네.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이렇게
직진, 작아오면 하지 않는 성격이지만 또 대단히 집요한 성격이라서 계속 끊임없이 가서 얘기하고 설득하고 소통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는 그 다수석이라고 해서 민주당의 그 정치인들이 예전에 박원순 시절 또 예전처럼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이러는 거를 또 제가 묵과할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의석이 다수석이라고 해도 시장과 서로 견제하는 권한들이 있습니다. 시장의 거부권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집요하게 끈질기게 그렇게 세금을 낭비하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구조, 부패 서클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또 끊임없이 제가 견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창과 방패 같은 그런 부분이기 네. 때문에 결국 이기는 건 누구냐면 자기가 가진 권한을 시민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쪽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시의원들이 그걸 똑같이 시민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넓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시장 당선 후 취임 100일 안에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바꾸겠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저 있어요.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살자리하고 일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창동 K 컬처 넥서스, 네네. 창동 K 컬처 넥서스를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기본 계획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지만 훨씬 더 급한 문제가 지금 당장 다급한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입니다. 지금 이 공급 절벽을 위해서 진짜 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일 안에 지금 서울 시내에 그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400여 개가 있어요.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면 45만 채 정도의 주택이 공급이 되는데 지금 여러 군데에서 막혀 있습니다. 제일 크게는 작년에 이재명 정부의 11호 대책에서 대출을 막아놓는 바람에 그 이주비 때문에 착공 단계에 들어간 착공 직전의 것들이 지금 막혀 있어요. 네네. 아주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취임 즉시 전체 400여 개 현장을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전수조사를 해서 각각의 병목 요인이 뭐인지를 하나하나 다 찾아서 사업성이 문제이면 사업성을 보완해주고 그리고 지금 이 이주비가 막혀 있으면 이주비를 재정융자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 45만 채가 그 태어나야 할 재개발 재건축 그 현장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전수조사부터 제대로 즉시 네. 신속하게 하는 게 제 계획입니다. 아, 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시민 여러분, 지난 20년간 저는 사실은 우리 서울이 젊은이들의 희망을 주지 못하는 어떤 의미에서 쇠락하는 도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간의 시장님들은 이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디자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0년간 굉장히 이 도시가 정체돼 있던 이런 교착을 깨고 정말 경제시장으로서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뭔가 기회를 주는 도시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에너지를 다시 북돋고 뭔가 좀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경제시장이 제가 생각하는 미래 방향인데 계속 이런 심각한 문제로부터 눈을 돌리는 나쁜 정치가 우리 서울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제가 쇠락하는 도시라는 말씀을 드릴 때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를 깊이 생각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치 위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